자, 오늘은 신명기 16장에서 20장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이게 그냥 율법 조항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자, 나라는 이렇게 세우는 거야 하고 건네준 일종의 국가 설계도, 그러니까 청사진 같은 거였죠.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지 지금부터 그 청사진을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계도의 가장 바탕에 깔린 핵심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공의,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 정말 강력한 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부터 재판, 리더십, 심지어 전쟁 규칙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정의라는 하나의 대원칙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아있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청사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새 절기, 하나의 국가, 그러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둘째는 사법제도, 셋째는 지도자에 대한 지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시 행동 강령입니다. 이 네 개의 기둥이 어떻게 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기둥, 바로 공동체 통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부족들을 어떻게 하나의 국민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함께 기억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적인 절기죠. 이게 민족의 정체성을 만드는 정말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세 개의 큰 절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쭉 꿰고 있거든요. 무교절은 이집트 탈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고요. 맥주절과 수장절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나는 수확에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은 한 곳에 모여야 한다는 규정. 이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어주는 정말 강력한 구심점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사법제도입니다. 그쵸? 어느 사회나 공정한 법이 없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설계도는 단순히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법의 지배의 시작이죠.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거 오늘날의 이심제랑 굉장히 비슷해요. 먼저 각 동네마다 재판장을 둬서 웬만한 사건들은 거기서 빨리빨리 해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은 중앙 성소에 있는 제사장과 최고 재판장에게 가져가서 최종 판결을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도 살리면서 동시에 국가의 사법 권위도 세우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숫자 2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증인의 숫자예요. 단 한 명의 증언만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2명 이상이 있어야 했어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든 최소한의 장치인 셈인데 이게 사실상 오늘날 적법 절차 원칙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증인의 수도 중요했지만 그 증언이 진짜인지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증,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거짓 증언으로 누군가를 해치려 했다. 그럼 당신이 그 사람에게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여기서 적용되는 거죠. 이건 법정의 신뢰도를 지키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둥, 바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당연히 나라를 이끌려면 왕도 필요하고 제사장, 선지자 같은 지도자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도는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한 아주 독특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꼭 오늘날의 권력 분립 같아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세 가지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었어요.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 외교 동맹을 위한 아내, 그리고 경제력인 은금, 이걸 막았어요. 반대로 영적 리더인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아예 땅을 가질 수 없었고 백성들이 바치는 헌물로만 생활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딱 나눠서 어느 한쪽이 독주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요.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책을 자기 손으로 직접 베껴 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평생 옆에 두고 매일 읽어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법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법의 집의 원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장면입니다. 왕과 제사장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지도자가 바로 선지자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죽은 자에게 묻는 것 같은 행위는 절대 금지. 진짜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말하고 그가 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백성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한 거죠. 자, 이제 설계도의 마지막 퍼즐, 바로 국방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지키려면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 설계도는 그냥 나가서 이겨라가 아니었어요. 전쟁 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인 원칙, 일종의 교전 수칙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전쟁 나가기 직전에 군대를 쫙 모아놓고 4종류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첫째, 새 집 지어놓고 아직 입주도 못한 사람. 둘째, 포도원 만들어놓고 과일 한 번 못 먹어본 사람. 셋째,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 못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대단한데 싸우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고대 사회에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정말 파격적인 조치였죠. 아니, 한 명의 아쉬운 전쟁터에서 왜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냈을까요? 이건 나라가 아무리 위급해도 개인의 삶과 가정의 행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두려움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까지도 존중해 준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소중하다는 가치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지금 봐도 놀라운 내용입니다. 적진에 공격하기 전에 무조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평화 협상을 제안하는 겁니다. 일단 말로 먼저 해보라는 거죠. 전쟁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지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는 원칙을 아예 법으로 또 박아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 16장에서 20장까지 하나의 국가를 위한 청사진을 쭉 훑어봤습니다. 절기를 통해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공정한 재판 시스템을 만들고 지도자는 법 아래에 있게 하고 심지어 전쟁을 할 때조차 윤리적인 원칙을 지키게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기둥들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기초가 뭐였죠? 네, 바로 맨 처음에 봤던 오직 공의. 이것이야말로 모세가 꿈꿨던 건강한 사회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국가 설계도, 여기에 담긴 예배, 정의, 리더십, 전쟁에 대한 원칙들 중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전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